각 분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유방외과 전문의십니다. 민호균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입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도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아름다운 가슴은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수술 준비 없이 수술을 받으실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모양이 불만족하시다거나 감염, 또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슴 성형 부작용, 그리고 가슴 성형 재수술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슴 성형 부작용 및 재수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작용과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가슴 성형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종류부터 좀 여쭤볼게요. 대부분 확대하는 수술을 좀 많이 하십니까?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 성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은 절개 방식에 따라 겨드랑이 절개, 유륜 절개, 밑선 절개 등의 방식이 있겠습니다. 네. 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위치에 따라서 유선 하, 근육 위, 근육 아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형물을 삽입하는 절개 방식과 위치에 따라서 이게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잖아요. 성형 수술도 약간 트렌드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가슴 성형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때는 겨드랑이가 부끄러운 부분이라서 잘 노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요즘은 예전보다 노출이 좀 더 과감해지고 겨드랑이 노출도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는 가슴 밑선 절개를 많이 하게 되고요. 밑선 절개 방식은 절개 부위가 가슴의 주름과 속옷에 가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유선 조직 손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밑선 절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가슴 성형을 하면 이제 듣기로는 유방암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의 모셨으니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가슴 성형을 위해서 보형물을 삽입할 때 보형물은 유방암이 생기는 유선 조직의 뒷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방암 진단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네. 다만 조직 검사가 필요할 때 날카로운 기구가 보형물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가슴 확대 목적으로 허벅지나 뱃살에서 채취한 자가 지방을 가슴에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 뭉쳐서 까맣게 보인다거나 유방에 석회화가 발생해서 유방암과 감별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방외과 전문의와 꼼꼼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군요. 좀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될 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거나 내가 가슴 성형을 했노라고 전문의에게 미리 언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수유와 관련해서도 좀 말들이 많은데요. 가슴 성형을 하면 모유 수유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가슴 성형을 했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겨드랑이나 밑선 절개와 달리 유륜을 절개해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모유가 지나가는 유두, 유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형물이 만약에 터지는 경우에는 실리콘이 보형물 밖으로 새나와서 모유와 섞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 후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임신 전에 유방외과에서 보형물 관리 초음파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신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상담할 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형물 얘기가 나와서 종류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확대 수술할 때는 주로 어떤 보형물들이 좀 사용이 될까요? 네, 실리콘 보형물과 식염수 보형물이 있겠습니다. 1946년에 배우 마릴린 monroe가 가슴 성형을 받았는데요. 아마 역사상 가장 초창기에 가슴 성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때 사용했던 보형물은 초기 실리콘 보형물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가슴 확대 수술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성형을 처음 하던 그 시기에는 보형물로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겁니까? 주로 사용을 했던 거네요? 네. 이유가 뭐 딱히 있을까요? 실리콘 보형물은 쉘과 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쉘은 보형물의 껍질을 말하고요. 젤은 내부를 채우는 충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형물이 터졌다라고 말을 할 때는 쉘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초창기 보형물은 감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의 액체 상태에 가까운 젤 형태의 실리콘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느낌만 사용하고 파열되면 찢어질 거라는 고려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감촉이 좋아서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했군요. 근데 지금 파열이 잘 된다고, 잘 찢어진다고 하셨는데 실리콘 보형물은 잘 찢어지는 겁니까? 네, 그 당시에는 보형물을 한 겹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실리콘이 조직을 파고 들어가서 염증, 유착, 괴사를 일으키고 면역 질환과 심지어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결국 1998년쯤에 그 업체는 파산했고요. 한동안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알려드리면 그때 불법적으로 사용된 실리콘 보형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업용 실리콘으로 유방성형 보형물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회사 대표가 구속된 프랑스의 PIP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이 회사의 보형물을 사용하신 분들은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리콘 보형물이 한 겹으로만 제작을 하면 잘 찢어지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면서 실리콘이 아닌 앞서서 식염수도 재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식염수로 이게 또 다시 추가돼서 나온 겁니까? 네, 한동안 사람들이 실리콘 포비아에 걸리면서 가슴 성형 보형물은 10년 넘게 식염수를 채워 넣은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했었는데요. 실리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식염수, 즉 물은 그 성질과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감촉이 실리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리콘, 식염수 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실리콘과 식염수의 장점만 살린 제3의 또 보형물이 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은 나와 있을까요? 안전한 실리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코이시브 겔이라는 새로운 가슴 성형 보형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이시브 겔은 쉽게 말하면 실리콘이 서로 늘러붙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사용되었던 하이드로겔은 벌꿀 모양으로 실리콘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양이었었고요. 코이시브 겔은 인절미나 찰떡 모양으로 서로 늘러붙어서 파열이 되더라도 서로 멀리 퍼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실리콘 파동이 또 있었던 만큼 안전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코히시브 젤, 요거는 뭐 관계 기관의 어떤 허가를 받은 제품인가요? 2006년에 미국 FDA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2007년부터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2007년 이전에 국내에서 실리콘으로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불법적으로 유통된 보형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가 있는 보형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2006년에 미국 FDA에서 실리콘 보형물을 허가해 줄 때 수술 후에 매 3년마다 MRI나 다른 유방 검사를 통해서 보형물의 상태를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용하는 코젤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상태를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 안전한 보형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후에는 이 보형물 상태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형물에 따라서 또 어떤 장단점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정리 부탁을 드릴까요? 먼저 스무스 보형물은 감촉이 좋지만 수술 후에 가슴 마사지를 해야 되고요. 수술 후에 모양이 변하는 구형 구축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 텍스처드 보형물은 구형 구축의 위험이 적고 물방울 모양으로 모양이 자연스럽지만 감촉이 딱딱하고 만졌을 때 느낌이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텍스처드라는 보형물이 등장했는데요. 마이크로 텍스처드 보형물은 이전 사용되던 텍스처드 보형물보다 표면의 입자가 매우 세밀하게 분포돼서 매끄럽기 때문에 감촉이 부드러우면서도 미세한 입자가 표면에 분포되어서 구형 구축의 발생 위험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스무스와 텍스처드 보형물의 장점만 모아서 만들어진 보형물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 수술했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가장 최신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수술을 하는 한 이유가 될 텐데 가슴 성형을 다시 하는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2007년 이후로 실리콘을 사용한 가슴 성형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방암검진에서 보형물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는 모양에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요즘에는 모양뿐만 아니라 감촉에까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최신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슴 성형 후에 부작용 때문에 또 재수술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형물이 터지는 파열과 구형 구축이 있겠습니다. 보형물이 파열되면 구형 구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구형 구축이 발생하면 감촉이 딱딱해집니다. 이는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몸 안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단한 섬유질 막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가슴 모양이 변할 수가 있고요. 양쪽 가슴 위치가 달라지는 짝짝이 가슴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구형 구축은 보형물이 파열돼야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보형물이 파열이 돼도 구형 구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구형 구축이란 보형물 주위로 흉터 같은 조직이 두껍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이물질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보형물이 터지는 과정 이외에도 가슴 성형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에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나 수술한 가슴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거나 환자가 체질적으로 보형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슴 성형 후에 상처 회복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파열되지 않아도 구형 구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슴 성형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바로 내원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 아리는 통증, 가슴이 갑자기 부어오른다거나 가슴 성형을 받은 가슴이 크기가 변한다거나 모양이 변할 때, 가슴에 덩어리가 잡힐 때, 성형을 받은 가슴이 갑자기 단단해질 때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어떤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뭐 가슴 성형 후에는 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최근 만들어진 보형물들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보형물들보다 안정성이 매우 좋아서 보형물이 파열되더라도 실리콘이 멀리까지 흘러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보형물이 파열된다면 내부 실리콘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성형 후에는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년 꼼꼼한 보형물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재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수술 방법은 또 어떤지 그 과정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처음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술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수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재수술은 문제가 되는 보형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보형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거한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좀 더 큰 보형물 혹은 좀 더 작은 보형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제거하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형물 주위로 구형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피막의 상태에 따라서 피막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될 때도 있고 피막의 일부를 제거하고 피막을 잘라주는 경우 혹은 보형물을 담고 있는 가슴 주머니의 상태에 따라서 가슴 주머니 방을 넓히거나 윗선의 위치를 변경해주는 추가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 중에 피막 제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피막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슴 성형 보형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이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역작용의 결과가 피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성형할 때의 보형물이 이물질로 인식이 돼서 면역 작용의 결과로 피막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피막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피막은 얇은 막인 경우도 있고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두꺼워진 피막은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가슴을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피막은 염증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면서 딱딱한 가죽처럼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피막이 두꺼워지면 일단 통증이 심하게 되고요. 모양이 뒤틀리면서 가슴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증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막을 제거하고 보형물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는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할 때는 피막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겁니까? 피막 제거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가슴 성형 후에 가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유방 초음파로 꼼꼼하게 가슴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재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확대술을 받을 때 보형물을 넣기도 하지만 혹시 다른 재료를 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까? 일단 가슴 확대를 위해서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슴에 필러를 주입해서 가슴을 확대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은 이마나 코와 달리 필러를 사용해서 볼륨을 늘리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서 무작정 가슴에 필러를 주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필러는 얼굴 쪽, 그러니까 미용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이 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슴 필러 시술 후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부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주로 얼굴에 사용하는 필러는 몇 cc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슴에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몇백 cc 단위의 필러를 주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러는 이렇게 대용량을 주입하려고 허가된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필러가 가슴에 들어가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주변을 넘어서 복부, 골반, 심지어 허벅지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런 필러에서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단순 멍울에서 염증이 통증, 고름으로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가슴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으셨다면 유방외과에서 꼭 주의 깊게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빨리 필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많아지면서 가슴 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가슴 성형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많이 또 보고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건강한 가슴이 가장 아름다운 가슴이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위해서는 가슴 성형 후에도 유방외과 전문의와 함께 유방 관리를 꼼꼼하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 성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재수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외과 전문의 민호균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